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수습책으로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았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비대위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됩니다. 네, 애초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냐, 아니면은 뭐 조기 전대냐, 아니면 뭐 전당대회를 뭐 언제쯤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다양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 당원 당규상 어쨌든 전당대회를 열려면 비대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대위를 그럼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 누가 이끌어갈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볼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세심하게 좀 따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번째 출범한다는 거는 그냥 일상이 비상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이건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총선이 끝나고 그 과거의 상황은 이제 그 기존의 지도부가 이제 와해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간 거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 그 말하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실제 이번 건은 총선에서 사실 중간 심판적인 총선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비대위 성격이라 이거는 직전의 비대위들과는 상황과 무게, 엄중함이 사실상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굉장히 좀 무거운 점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총선이 끝나서 108석의 이제 의석을 얻은 패배라면은 굉장히 큰 패배입니다. 이건 정말 보수 정당으로 지금 역대 세 번째로 수도권에서는 25석 이하를 얻은 그런 선거가 돼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패배한 다음에 이런 정당에서는 최소한 이게 집권여당에서는 100석가 나와야 합니다. 패배에 대한 100석가 나온 이후에 이 100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이제 새로운 재건의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당권을 바로 투입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상황이 좀 뭐랄까 좀 너무 빠른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를 통해서 일반 절차적 과정을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원을 바꾸어가지고 당신 100% 그러니까 그전에 여론조사 말하자면 이제 당원 투표가 나눠 있던 거를 당신 100%로 한 것 당원 100%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 100%로 해서 치렀던 선거에 비대위가 와해되고 실제로 참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이것도 고치려고 하면은 비대위가 전국위원회 소집해서도 당원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한 건데 저는 조기란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러면 조기가 6월이냐 7월이냐 이건 임시국회 그러니까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그러니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엔 이번 총선에 대한 100석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대위 체제를 조금 한두 달로 간다 하더라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저는 뭐 8, 9월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말하자면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해야지 급하다고 너무 제가 그야말로 바늘 허리에 실을 둘러매가지고는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이제 남은 내일 당선자 대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정권 들어서 벌써 여당은 네 번째 비대위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은 맨날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비대위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미 뭐 다른 방송에서 백서 출간위원회를 만드는 게 훨씬 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비대위인 거예요. 이전의 비대위는 그야말로 윤심이 촉발한 비대위인 거고 이번은 민심이 촉발한 비대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정적을 제거하고
그 당내의 세력을 줄세우기 하면서 사당화를 하기 위한 비대위가 기존에 3번에 있었던 비대위였던 거죠. 사실상 그런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욕심만 없었다면 비대위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비대위들입니다. 왜 이준석 대표를 그런 식으로 진짜 상식에 반하게 쫓아내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계속 비대위를 이어가고 비상 상황을 내부에서 만든 것이죠. 비로소 이제 민심에 의해서 이제는 비상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제대로 된 비대위가 꾸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왜 여기까지 왔는 거에 대한 백서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백서를 대충 만들고 회피하고 뭐 변명하고 이런 백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제대로 된 그 레드팀이 구성이 돼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는 환부를 다 드러내는 백서를 출간을 해야 조기 전대도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을 한 것은, 공감대를 이룬 것은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이 1시간 정도 논의 끝에 비대위 구성으로 결론을 내린 건데요. 4선 중진들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일 또 당선자 총회가 있으니까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하신 말씀들을 참고해서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 그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통합이나 협치의 메시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좀 개혁적인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 더 담겨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네, 지금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뭐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개혁적 목소리를 어떻게 좀 크게 낼 것인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다 그 의견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비대를 꾸리더라도 비대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어떤 일정 기간 내 관리형 비대위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환부를 도려내고 철저히 원인을 진단하고 전당대회 룰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대위냐, 그거는 일종의 혁신형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된 이른바 브릿지형 비대위, 그러니까 다리형 교량형 비대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결해 주되 이어주는, 단순히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야 할 3가지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여촌야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어촌과 농촌에서는 국민의힘 많은 지지를 받고 대도시에서는 졌습니다. 이게 여촌야도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왔지만 그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지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전체 이제 선관위 이제 그 투표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사후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본투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가 바로 수도권에서 지금 25석 이하를 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122석이거든요. 여기에서 5분의 1 이하를 했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징후죠. 우리가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 약진하는 영남 정당, 수도권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이게 벌써 20대, 21대, 22대 내려주는 벌써 25석 이하가 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진단, 위기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거꾸로 생각해서 이 3가지가 보완된 정당이면은 총선도 승리할 수 있고 대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보완되거나 여기서 어떤 이것을 우리가 혁신하지 못하면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이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비전과 새로운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당권 주자들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백서 발간은 필수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단순히 이제 이게 뭐 관리만 해서 전대로 이걸 넘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데 대한 어떤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이 가잖아요. 그럼 국민들 눈에는 선거가 끝난 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당권 투쟁하는구나로 비춰집니다. 네. 문제에 대한 우리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면 바람을 멈춰야지 나뭇가지를 끈에 동겨매놓고 이제 바람이 멈췄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오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비대위가 단순히 기능화된 비대위, 기계적 비대위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서 저는 이번 말하자면 비대위의 수장을 저는 뭐 차기 원내대표가 윤재욱 대표 다음 원내대표가 맡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내일 당선자 총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점들을 간과된 비대위라면은 저는 굳이 그런 비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고 철저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전당대회를 준비해주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진로까지 대책까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되려면 상당한 권한을 가진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뭐 이를테면 그 수도권의 표심을 잡지 못하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이후에 뭐 청년층을 포함해서 지지층에서 이탈한 표심까지 다시 가져오려면은 새로운 지도부도 정말 참신하게 새롭게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룰 자체를 갖다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원 100%로 된 지난해 바꾼. 그러자면 다시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상당히 실권을 갖고 할 수 있는 비대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고 아까 브릿지형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좀 더 그 권한이 실리는 혁신형에 가까운 그런 비대위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커다란 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명분과 정통성이라는 게 바탕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지도를 뽑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비대위는 그 혁신형 지도부를 준비해주는 사전 준비형, 분석형 뭐 이런 지도부가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권한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민심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당선자들 모두가 동의하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혁신이라고까지 뭐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의 어떤 권력 구조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앞으로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과 이런 거를 전부 다 설정하는 비대위는 제가 볼 때는 선출된 정통성을 가진 비대위 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가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의원 108명의 투표로서 이제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서 결론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원내대표는 권력을 저는 위임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08명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가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비대위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외부형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 외부형 인사를 둘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것까지 나가기 전에 윤재욱 대표가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그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저는 새로운 당선인들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원내대표를 뽑으면 그 원내대표는 적통성이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이른바 선출된 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좀 더 일찍 뽑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의기구인 그 의총 내지는 전 당선자 대회에서 또 이제 선출을 한 원내대표는 뭐 전당대회만큼의 정통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또 우리가 여겨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가면 뭐 룰을 바꾼다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준비를 하는데 변화의 준비를 제대로 하는데 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그 백서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그 해법을 도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인가? 그럼 조기 전대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은 뭐한 8월쯤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연말까지 늦추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모두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우리가 지금 이게 그라운드 제도로 가야 되는 상태니까 빨리 우리가 여기 당의 주자를 내세움으로써 당권을 빨리 옹립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리더십을 확보하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빨리 하자는 얘기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 세운 말하자면 당 지도부가 그런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이를테면은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투표로 하다 보니까 뭐 영남 출신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네. 이런 제가 꼭 수도권 출신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당권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전당대회라 하면 비대위가 그냥 바로 전당대회 일정 공고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뭐 성찰과 우리가 숙고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비대위인 거고 8월 비대위 같은 경우는 저는 백서가 길게 보면 한 석 달 정도 작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뭐 3개월 정도 작업하면 되면 7, 8월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조기 전대냐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는 거는 예.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큰 의미가 잘못하면은 없다. 이게 뭔가 국민의힘이 108석 정당이 이제 당권 투쟁에만 몰입하느냐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대안을 내놓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저는 최소한 텀을 4, 5개월을 둔 다음에 당대표를 선출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 차기 지도부를 누가 맡을 것인가, 어떤 리더십이 들어설 것인가. 네. 기존에 이 당원 100%로 선출하는 그런 네. 방식이라면 네. 이번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이 여당을 그렇죠. 맡고 전체 이 당원 지지층 그렇죠. 예. 성향도 그럴 것이고 예. 그러면 비슷한 성향의 또 지도부가 들어설 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하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게 또 당내 어떤 갈등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정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추진하면은 굉장히 힘을 받기 어렵고 논란에만 휩싸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백서를 만드는 시간은요 3개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에 혁신위가 떠서 뭐가 문제인지가 일정 부분은 저는 진단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용산 눈치를 너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표출하거나 실행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때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은 다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총선 패배와 관련해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어떻게 펴할 것인가? 일단 내용과 형식이 중요했는데요. 형식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기자회견을 할지, 대국민 담화를 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형식을 취할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는 좀 어려운가 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뭐 대국민 담화도 질의응답이 없는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생중계를 통한 낭독이잖아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회견이라면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굉장히 더 국민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걸 준비하기에는 실무진들도 좀 약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의 아마 메시지 발표 형식이 아마 화요일 날 있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이 그러니까 모두 발언 형식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거 된 거는 뭐냐면 시간을 더 늘리기도 그래. 지금 벌써 총선 끝난 지 내일이면 6일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물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짧게 토요일 날 내긴 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내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육성의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일 대통령께서 굳이
그 뭐 할 말씀을 예측한다고 생각해 보면 총선에 대한 의미를 한번 분석하실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0대 국정과제와 그다음에 3대 개혁이 야당이 협조 없이는 안 되니까 협치와 손을 내밀 테니까 국회도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얘기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저는 소회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당정 간 더 소통을 열심히 할 테고 국민께 더 자주 보고 드리겠다. 뭐 이 정도가 저는 큰 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은 뭐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도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국민이 아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뭐 그런 형식이라도 빨리 좀 내는 것은 이거 좀 필요했게 보였기 때문에 굳이 기자회견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자회견이 아니라도 충분히 진위는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시기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더 빨랐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총선 직후에는 이제 대통령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질 않았고 이번 주에 이제 낸다는 건데 일단 형식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이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 자, 이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보면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두루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요 국민이 많이 화가 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를 풀어줘야 하실 분이 대통령이세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밑에 직원들 내지는 참모들에게 말하는 걸 비르는 형식으로 한다면 그 자세나 어쨌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국민에게 화를 풀어주는 어떤 반성과 성찰을 하는 사람의 자세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보이고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려면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까지도 한꺼번에 확 줘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은요. 이 시각으로 이렇게 각인되는 효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로 많이 떠드는 거는요. 항상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가 엄청나게 뭐랄까 진정성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울림 있게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 앞에서 하는 형식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 비슷한 그 참모들 앞에서 하는 형식을 빈다? 그게 제대로 된 자세나 분위기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의 화를 오히려 더 돋게 할 수도 있는 풀어주셔야 될 지금 상황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 그 발표하는 내용을 이제 들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인적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후임 총리를 비롯해서 비서실장 등등.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에 상당히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총리 같은 경우는 뜸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올라오는 분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볼게 또 언론의 흘림으로써 여론의 반응을 보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동의죠. 야권의 동의죠. 왜냐하면 장관은 인사청문 규정까지 끝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총리는 무조건 인준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리자를 떼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물밑으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민주당도 동의하는 그런 이제 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마 지금 두 갈래로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총리는 민주당이 정말 이거는 동의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은 이제 통합형으로 갈 것 같은데 전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비서실장은 엄밀히 따지면은 대통령의 스텝입니다. 스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자격으로는 저는 일단 정무형 감각이 매우 능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쓴소리도 대통령한테 애둘러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기술도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어쨌든 당정청이 지금 여소야대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좀 정치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분은 굳이 야당이 예를 들어서 원희룡 이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총리랑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두 갈래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실이 인식해야 될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 분점 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하고 예산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지만
그걸 제도로 뒷받침하는 입법권은 완전하게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이 절대가 아니라 분점이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비서실장과 총리를 그런 측면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뭐 지역 출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가지 정도 조건이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럼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부 사실 자격은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은 국민통합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무역 인사로서는 탁월하죠. 그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또 측근 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들의 자격은 충분한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의 이제 인준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동의가 꼭 필요한 그거는 부분이니까. 사실 야당과의 어떤 물밑 조율이 좀 이게 필요할 필요하다고 좀 것이다. 봅니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 네. 비서실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럼요. 국무총리는 물론 상징적으로 네. 상당히 뭐 중요한 그 위치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대통령실 참모진의 어떤 정무적인 그런 네. 그 보좌 기능이 상당히 좀 네. 그 미흡했다 이런 네.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누가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정무적인 조언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어떤 측근이라든가 네. 지금 그 얘기되던 그런 이 그룹에서는 좀 떨어진 좀 참신한 인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요, 뭘 해도 거기에 동력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잘해도 붙일 수가 없는데 지금은요, 정무감각 제로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마평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탐색이라고요? 탐색이 아니라 이건 화를 돋구고 약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이름이 처음에 언론에서 하마평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야당이나 조금 중도층 중에서도 정치권의 좀 약간 고관여층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이게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렸나?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탐색입니까? 그 사실 정무감각 제로의 탐색이죠. 그거는 정말 망치는 탐색이고 야당에 오히려 좀 이렇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탐색을 하고 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건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변화의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변화의 느낌이 드네라는 분을 모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총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편향적이지 않고 너무 한쪽 권력의 해바라기적 그 지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 통합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을 저는 모셔와야 된다고 보는데 좀 전에 이정현 전 의원이 통합적이다. 그거는요 그냥 지역이 호남이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그동안에 이정현 전 의원께서 보여주신 걸 보면 굉장히 편향적이고 한쪽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본인이 이제 개파 수장으로 모시는 분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이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 편향성이 다 드러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마평에 나오는 분들은 다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봐요. 네,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다 같은 편처럼 보이고요. 네. 저는 민주당에 대한 나름의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저는요 차라리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간에 대통령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쓴소리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서병수, 조혜진, 하태경, 예. 이영호 이런 분들에서 고르는 게 그나마 이거보다 더 나가면 훨씬 좋겠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나가야 돼요. 근데 더 나가지
도저히 더 나가지 못하겠다면 이 정도라도 써줘야 사람들이 그래 뭐 총선 과정에 쓴소리 한 사람도 끌어안네. 그리고 그 쓴소리 한 사람들이 좀 총선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좀 느꼈으니까 그렇게 좀 가겠지. 이런 느낌이라도 좀 주지. 이 정도도 못하는 인사들을 내놓고서 지금 야당이 도와줘야 되네, 협치가 중요하네 이런 소리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분을 중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 낙선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병수, 조혜진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험지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우해줘가지고 하신 분들이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쓴소리를 또 한 게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의 미움을 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래 민심을 좀 제대로 전달해 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하는 것도 전 방법이라 보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반론은 아니고 제가 보완을 좀 드린다면은 충분히 그런 얘기가 진일보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스태프의 가장 이제 말하자면 우두머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그런 말들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거명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음 이제 내각 인선 때, 그러니까 새 총리가 임명되고 새롭게 장관을 지명하고 할 때 그때 등용해도 좋을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전문성도 있는데다가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상징성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는 내각에서 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쨌든 대통령의 보좌 기능에 가장 치달이 방점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우선하는 게 맞다라고 좀 측면에서 나머지 아까 세 가지 정도가 조금 여기에 좀 접점이 되면은 저는 그런 분으로 가면 좋다는데 저는 보기에 내각으로 가도 충분히 좋을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게 들리는 게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대통령만을 위한 보좌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국민을 위한 보좌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 읽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거를 대통령을 잘 읽어야지. 대통령만 잘 읽고서 국민들은 무시하는 그런 보좌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잘 보좌한다는 측면이 대통령의 스텝이기 때문에 민심을 잘 전달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중요한 것은 거기 당정청을 조율함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소한 아무리 비주류의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조율사 역할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상징적인 인물을 갖다 놓는다고 그게 해결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당장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내실 있게 하나하나 지금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 놓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좀 제 입장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변하셔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을 아무리 잘 읽는 진짜 신 같은 분을 데려다 옆에 놓으셔도 대통령이 변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좀 민심을 좀 읽는 사람을 데려다 쓰셔도요. 대통령이 변하시면 얼마든지 내 사람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용인술이에요. 우리.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민선을 두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잘 청취하시고 참고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낮게 나와서 32.6%로 집계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런 흐름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 파장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악재는 따로 오지 않는다고 이제 몰려서 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부정에서 부정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고 긍정이 낮아진 것은 이제 하방 경직이 그동안 30%대에서는 낮춰주다가 이제 하방 경직이 좀 완화됐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좀 무너졌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등락폭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지지율에서 오늘 느끼는 함의가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뭐든지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국정 지지율이에요. 네. 국정 지지율일 때가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이제 쇄신과 혁신의 메시지 내일 또 낼 테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또 당이 개혁하고 하는 이런 차원들이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정말 50%를 상회한다. 그러면 저는 여권의 거야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제하, 5년 단임제 대통령 제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곧 정권의 동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석수로 치환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이 4년 동안 위임을 해준 이제 의석의 비율로서 나오는 거고 현실 정치에서의 대통령의 동력은 지지율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50%, 60% 가는 대통령 야당이 발목 못 잡습니다. 발목 잡는 순간 바로 역풍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함의는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럼 상승하되 이 혁신과 쇄신의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은 그래서 올 하반기에 국정 지지율이 비록 뭐 40%를 복원하고 50% 가까이 간다. 그러면 민주당의 그 말하자면 정기국회, 그다음에 연말 예산국회 대통령이 그립을 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저는 이번 국정수행 평가가 앞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모멘텀에서 대통령은 전국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오차 범위도 감안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닥을 찍었는지 저 잘 모르겠는 게 대통령께서 좀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바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저는 심판했다고 보는데 내지는 이제 중간 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 국민들은 아, 심판이 끝나지 않았구나. 심판은 종결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럼 지지율은 이게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바닥이려면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결과가 국민들한테 확인됐잖아요. 확인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아, 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싶었어요. 화가 나요. 근데 두려워서 화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만 화가 나는 게 아니네? 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군중 심리가 확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내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중 심리를 막으려면 딱 그게 확인됐을 때 대통령과 현 정권이 다른 방향을 딱 제시를 하고 아, 제가 진짜 너무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죄송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화를 들리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요, 동정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오는데 지금 나오는 하마평, 좀 아까 뭐 대국민 뭐 메시지를 무슨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톤으로 내지는 그 분위기에서 얘기한다는 거 이런 거 다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실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정무 제로지대, 정무 감각 제로지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하마평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쇄신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 저 메시지에는 뭐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부터 그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늘 높은 톤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기억하는 분들한테 저 낮은 톤의 목소리가 굉장히 겸허하게 들리지만 자신감이 아주 묻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뭐 전국의 주도권을 내가 쥐었다. 뭐 분점 정부라고 제가 아까 표현드렸잖아요. 인사권과 예사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이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야당 정부가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의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해서 인사도 우리가 동의하지는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뭐 이제 이걸 결국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인사권자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렇게 갈 건데 저는 뭐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말하자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정무 라인은 물 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이제 그런 조율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이런 분위기를 수습을 해야 정부 여당은 국정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인사 논란에 자꾸 이렇게 발목이 잡히면 안 되니까 빨리 조기 수습을 하려면 인사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어렵습니다라고 이미 우회적인 메시지를 낸 만큼 네. 뭐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조율할 건 조율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설득할 건 설득해가지고 빨리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라든가 비서실장 굳이 뭐 비서실장 인선까지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 야당과 설득할 건 설득하더라도 그다음에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에서 빨리 조속히 좀 결론 지어야지 야당이 이렇게 전국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그 야당 입장에서는 당분간 전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네. 없는데 일단 특검 전국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네. 거듭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다음 달에 이 표결에 붙여서 네. 처리를 할지 네. 기본적으로는 여야 합의하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국회의장의 뭐 기본적인 그 원칙도 그렇고 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은 네. 뭐 상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렇다면은 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듭 지금 이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현실성이 뭐 충분히 생겼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해 왔다. 근데 잘못해 왔다의 중심이 저는 그 최상병 사건하고 이태원 참사를 다뤄왔던 이 정부의 태도, 이 부분이 저는 관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심의 결과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덜 됐다라고 국민들은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야당이 너무 과도한 부분까지 막 나가면은 저는 그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 내지는 중도층에서 볼 때 전혀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이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현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 결과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동조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현실 가능성이 훨씬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이야기가 마치 무슨 인사에 관여하거나 뭐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을 좀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한 우려, 국민을 위한 그 우려를 대신 전달해 준 거예요. 국민의 우려를. 저는 네. 그렇게 봐야 그 현 정부와 여건이 제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보십시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표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톤과 이런 게 여유와 품격이 있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저렇게 하는 게 훨씬 아프다라고 느끼셔야 되거든요. 훨씬 아프고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믿는 건 대통령님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믿는 건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이러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를 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이후에 말하는 톤과 이게 분위기가 좀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는데 두 분의 해석이 좀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최상병 그 특검 법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그 이종섭 특검법 내용까지 여기에 이제 반영한 그래서 이 좀 수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달 그 초쯤에서 이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좀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서 21대 국회 내에서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권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좀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다.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21대 아니고 22대 국회에 가서라도 다시 재추진된다면 그때는 이탈표 걱정을 여당 입장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최상병 관련한 특검법은 그 지금 이번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은 자동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 폐기가 되면은 이제 22대 국회로 가는데 근데 이게 폐기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22대 국회에서 가장 1호 특검법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딜레마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들어와서 저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고민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은 여기 대해서 당장 21대 국회에서 이번 국회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지만 20대 국회 들어서 또 이게 발의될 경우에는 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정무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이외에 다른 특검을 계속 릴레이로 발의한다. 예. 이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 민주당도 선택과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 국회 안에서 처리가 추진하겠지만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가서 22대 첫 특검으로 저는 갈 수가 있어서 여당의 지점은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